여러 차례 뉴스파이터가 전해드렸죠.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있었던 그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만행. 그런데 추가 영상까지 또 공개가 돼서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보통 옷가게에서 바지 등을 입어볼 때는 당연히 신고 있던 신발을 벗는 게 더 말할 것도 없는 그렇죠. 상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벨기에 대사의 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는데요.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옷가게에서 판매하는 흰색 바지를 입어보고 있는 벨기에 대사의 부인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신고 있던 신발을 그대로 신고 지금 바지를 입어보고 있죠. 신발 신은 채로 입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게다가 바지 색깔이 다른 색도 아니고 흰색 바지입니다. 허허. 네, 지금 보시는 건요. 직원과의 이후에 해프닝이 있고 나서 다시 매장으로 들어오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카운터로 들어와서는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실랑이를 벌이다가요. 급기야 말리는 다른 직원의 뺨까지 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당시 이제 저희가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외교부랑 통화도 해봤어요.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 막 그런 걸 또 이제 물어봤습니다만 사실 딱 부러지는 대답은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장해찬 평론가님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21일이었죠. 외교부에서는 패트릭 앵글베르트 주한 벨기에 대사관 공간 차석을 외교부 청사로 불러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대사 부인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경찰 조사에 임하도록 협조를 해달라. 국민 정서를 고려한 사과나 유감 표현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인데 이 입장이 과연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또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경찰 조사받게 해달라, 출석해달라 사실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딱 보면 지금 이 뭔가 시차말 각이 나오잖아요. 그냥 요청한 거예요. 조사받게 출석하게 해달라, 말을 전해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는 경찰 조사고 최단비 변호사님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가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싹싹 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대사 부인이 이제 피해자를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이 벨기에 대사관에서 SNS를 통해서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하. 이 사과문이 사건이 발생한 지 2주 만에 발생을 한 것인데 네. 내용을 보시면 주한 벨기에 대사는 부인 관련 사건에 유감 표하며 부인을 대신해 피해자에 사과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녀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진짜 그냥 이른바 모범 정답이네요. 늘 이런 일 발생하면 쓰는 그 의례적인 표현들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윤성 교수님, 잘못은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했는데 왜 벨기에 대사가 지금 사과를 하는 겁니까? 이때는 이제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방법을 잘못 택한 것 같습니다. 아하. 이 부인이 입원하던 날 바로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자기 부인은 뇌졸중으로 인해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다. 어허. 뭐 좋습니다. 다 네. 좋은데 살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 꼬인 문제를 해결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전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냥 아예 이분이 뇌졸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분 명의로 내 가지고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할 때는요, 이 애둘러 가지고 빙빙빙빙 둘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법으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어떤 감정도 상당히 좀 누그러질 수가 있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사태를 수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키운다. 제가 볼 때는 화끈하게 대사 부인의 명의로 이런 지금 뇌졸중에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과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뇌졸중인 상태라는 점은 유감입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번 사안과 지금 이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뇌졸중으로 입원해 있는 상태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 사과문이 나왔는데 이게 뭔가 분노가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일단 이 사과문의 형식이 좀 이상해요. 왜요? 형식의 내용이 반말입니다. 우리 그래요? 기준으로. 영어와 한국어 두 가지로 같이 이렇게 올라왔다는데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요. 네. 사건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므로 주한 벨기에 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코멘트하거나 인터뷰하지 않을 것이다.
주한 벨기에 대사는 그의 부인이 가능한 빨리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을 확인한다. 이게 굉장히 뭔가 번역기 돌린 것처럼 좀 어색한 그러네요. 표현이죠. 네. 이게 뭔가 진심으로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대중들이 생각하는 사과의 방식은 네. 훨씬 더 공손하거나 경어체로 쓰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무슨 딱딱하게 뭐 인터뷰하지 않을 것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시청자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주한 벨기에 대사에는 우리 한국인 직원도 있을 텐데 이런 거를 지금 고려 안 했을까요? 그래서요 또 일각에서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벨기에 그 대사관이니까 한국어가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번역기 돌리듯이 해서 이런 말투가 나온 게 아닐까 했는데 문제는 네. 지난 20일에 올라온 게시물은 이렇지가 않아요. 어땠는데요? 20일 날 게시물 보시면 다 존댓말입니다. 뭐뭐 가지고 있나요? 탄생하였답니다. 동화책에 처럼 있었답니다. 얘기했는데 반성하였답니다. 근데 어제 사관을 보면 사과드린다. 용납될 수 없다. 네. 전달받았다. 이러다 보니까 저 사과 자체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마치 표현은요. 예전에 그 못된 나라들이 우리나라한테 하는 거 있잖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사과드린다. 뭔가 통보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게다가요, 이 사과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피해자에 대한 언급 자체가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 딱 이 한 줄뿐이어서 이거 너무 2주 만에 내놓은 사과문 치고는 내용이 부실한 것 아니냐 네. 이런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실제로 또 하나 황당한 내용은요. 뭘까요, 또? 한국어 사과문하고 영어 사과문을 같이 올렸잖아요. 네. 근데 그 두 내용을 비교해 보면 좀 미묘하게 톤이 다르다는 왜요? 점입니다. 먼저 한국어 사과문을 보면요.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사과문을 보면요. 그녀를 대신해 사과한다가 끝이에요. 어디에도 피해자라는 표현은 없고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진정성이 다소 의심되는 사과문으로 지금 성난 우리 민심 그리고 이렇게 실망감, 우리 국민들의 실망감 그리고 더불어서 피해자들의 이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마지못해 사과는 했지만요. 사과 안 한만 못합니다, 지금. 결과가요. 근데 아직 경찰 조사 받지도 않았어요. 경찰은 진짜 어떻게 경찰도 답답할 것 같아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요구를 한 상태인데요. 이제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우리는. 출석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답변도 아직은 없었던 거예요?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우리 수사하는 담당자나 우리 경찰 쪽에 직접적으로 뭐 통보한 것은 없어요, 이제. 회원하면은 뭐 어떤 출석을 하겠다 안 하겠다 뭐 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 출석을 계속 안 할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제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요. 현재까지. 벨기에 대사가 아니라 미국 대사의 부인이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요. 우리 국민들 이렇게 공부는 했을 거예요. 근데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뭐 얼마나 대단하게 위치했다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폭행을 해놓고 아직까지 경찰이 나간다 안 나간다 말도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장혜찬 평론가님. 네, 그래서 외신에서도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허허. 이게 국제 문제로 비화된 건데요.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 현지 시각으로 지난 22일 이 피터 레스코이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폭행 사실 그리고 잇따른 사과 사실에 대해서 집중 보도를 했습니다. 매체는 당시 현장이 담긴 이 CCTV 캡처 화면과 함께 폭행을 당해서 볼이 빨갛게 부어오른 우리 한국인 직원의 사진도 소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BBC는 벨기에 대사 부인이 기소를 피하기 위해서 외교적 면책 특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한국에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는데 외신도 주목한 만큼 이번에 제대로 된 사과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국격에 금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외교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외교관한테도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나간 나라에서요.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추태 망신살 뻗치는 행동했다가는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되도록 국제 법규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요. 제목 보세요, 여러분. 저질 광고인데 지금 잘못 나간 것 같아요. 광고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저질 경고가 담긴 광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고가 저질이다. 김유진 아나운서 이게 무슨 의미가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요. 공사 현장에서 입간판이나 현수막 같은 거 종종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을 담게 되는데요. 그런데 2017년에 대구의 한 공사 현장에 내걸렸던 문구가 있습니다. 사진을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요. 어떤 문구였느냐. 네. 안전제일이라는 이제 글이 써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안전수칙을 잘 지키자면서 작업장에서 수칙 지켜야 될 내용들을 좀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문제는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하. 지금 보세요.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이 사진 보세요. 작업장에서의 안전수칙을 지킵시다 하면 보통 1. 안전모 착용하기. 뭐 그런 게 나오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내용 좀 읽어주세요. 네, 내용을 보시면요. 그 밑에 일단 사고가 나면 이제 색깔이 쳐져 있죠. 당신의 부인 옆에 다른 남자가 자고 있고 그 사람이 아이들을 뭔가 학대하면서 당신의 사고 보상금을 다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거다. 일종의 경고성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눈을 의심합니다, 지금. 아니 저희 실제로 저런 그 광고가 붙어 있다는 게 저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런 거잖아요. 이게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혹시 사망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유족이 보상금을 받는 거고 이제 그 보상금을 받으면 아 당신은 이렇게 죽었으니까 당신 부인 옆에 다른 남자가 있을 거고 당신애는 그 남자한테 혼날 뭐 이런 내용을 여기다 써놓은 거란 말이죠. 이게 경고가 아니고 저 안전 문구를 본 직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 저거는 아 내가 이제 난 저런 일을 안 겪으려면 안전해야지가 아니라 너무너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저런 작업장에서의 경고 문구를 보고 어느 작업자가 아 정말 안전모도 다시 챙기고 각성해야겠다. 정말 안전에 신경 써야겠다. 누가 그런 생각하겠어요 지금. 그런 생각이 안 나겠죠. 그러니까 안전과는 전혀 무관한 문구 내용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오히려 사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 저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물론 노동자들도 안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지만 안전에 대한 것들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 건설 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비하하는 것인데다가 저 문구는 남성 건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건설 노동자 중에서는 10%는 여성 노동자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성 노동자는 거의 유령처럼 취급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전체 건설 노동자와 여성을 낮추어 보고 여성 노동자들을 유령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왜곡된 노동관, 여성관, 안전에 대한 인식이 이런 광고의 배경이다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사진이요. 방금 보신 저 사진은 2017년에 문제가 됐었던 작업장에서의 경고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 이후에는 저런 경고판이 자취를 감췄을까요? 오윤성 교수님? 자체를 감췄으면 저희 그 뉴스파이터에 안 나왔겠죠. 2019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까지도 있었습니다. 아하. 아마 저 문구를 생각해 난 사람은 그 이제 서로가 이제 그 기획을 하면서 정말 문구가 기발하다 이렇게 서로가 아마 칭찬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 이제 2019년도에 경기도에 있는 그 한 공사장에서 저런 것이 나왔고요. 네.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그 이번에는 그 사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진짜. 진화가 된 거죠. 야, 그거 가지고는 좀 약간 부족하니까 사진도 한번 넣어봐. 그래가지고 저 남자 여자가 지금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거든요. 눈을 갖다 쳐다보는 거. 사실 이제 가족을 생각을 해서 안전을 지키자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경고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건데 지금 저거는 뭐냐면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아내가 100% 재혼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지금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좀 천박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뭐 지난번 2017년뿐만 아니라 2019년 지금 이제 올해 3월달 해가지고 아마 이제 그 이 공사장에는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아주 일상화된 것 같으네요. 네. 저 문구를 저게 광고 문구든 경고 문구든 표현이 뭐가 중요하니까 저 문구 자체가 정말 모멸감, 경멸감을 근로자분들한테 줄 것 같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제 일이 아닌데도 저도 지금 열이 받거든요. 그러니까요. 상상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이 안전을 하라는 뜻으로 나온 광고인지 그리고 몇 년마다 되풀이 되어서 게시되는지 납득이 안 되는데 민주노총에서 최근 20대, 30대 조합원 783명을 상대로 인식조사 결과를 했고 이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저질 광고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물었을 때 젊은 건설 노동자 45.1%가 건설 노동자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답을 했고요. 8.4%가 스스로 자괴감이 든다. 그리고 4.7%가 여성 차별의 문제점이 느껴진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건설 노동자들 그리고 젊든 젊지 않든 저 광고판을 보면 심지어 건설 노동자가 아닌 분들도 네. 엄청난 불쾌감을 느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 같아서요. 네. 지속적으로 이런 광고판을 게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조사해서 좀 처벌하는 그러한 소식까지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근로자들이 어제 이렇게 저질 광고판, 저질 경고판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인권 노동자를 찾아라 모든 수단으로 나서보고 있다. 인권이라는 건 찾아보기 힘들다.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노동자에게 있는 것처럼 돼 있다. 건설 노동자는 하루 2명꼴로 현장에서 죽어나간다. 죽으려고 일하는 노동자는 없다. 죽음의 근본적 원인은 건설사의 책임 방기와 중층적 다단계 하동급이라는 건설 현장의 구조적 모순에 있다. 광고가 나올 때마다 노동조합의 규탄의 목소리가 높였고 사회적으로 공분을 샀다. 그럴 때마다 당장 지금부터는 저질 광고 말고 차라리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라. 안전하지 않으면 일을 시키지 마라. 저렇게 눈물 맺힌 한 맺힌 절규의 기자회견을 하고 저분들이 찾은 곳이 있다면서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은 이유가 해당 광고판을 걸고 있는 건설사들이 있잖아요. 이 건설사들이 가입되어 있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인권위가 이 대한건설협회에 시정 권고를 내려달라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인데 과연 인권위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은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인식부터, 그 업체의 인식부터 싹 공사를 해야지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디서 저런 표현을 씁니까? 가져가다 쓸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세상에 산책하러 나왔다가 이게 무슨 변을 당한 겁니까? 장혜찬 평론가님. 네, 좀 충격적인 사건 소식인데요. 지난 10일 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여성이 바람을 쐬러 잠시 밖으로 나와서 밤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대 남성에게 납치를 당한 겁니다. 세상에. 이 남성은 여성을 납치하고 인근 이제 숙박업소로 데려가서요. 지난 12일 오전 10시까지 무려 사흘간 감금한 채 여러 차례 폭행과 성폭행을 거듭하면서 불법 촬영을 하는 흉악한 아이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세상에 사흘이나 감금돼 있어요. 이 여성 오윤성 교수 얼마나 공포,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세상에. 아니 자기 동네에서 바람 쐬러 나갔다가 저런 일 당하면 이거는 정말 치안 문제하고도 직결되는 것인데 3일 동안 저렇게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여러 아주 정말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첫째는 남자친구가 있었던 모양인데 남자친구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자기 누구한테 전화를 거는 척하면서 그 남자친구 뭐 어떤 그 신체를 훼손해서 나한테 보내라. 이러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말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세상에. 거기다가 지금 이 가해 그 남성 같은 경우는 이 피해 여성에게 이제 성폭행도 여러 번 했고 그 성폭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살해하겠다 하는 이런 협박까지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정말 어떻게 이게 이 수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지금 설명을 듣고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끔찍한 악마 같은 범죄가 버젓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제까지 들은 것만으로도 끔찍한 범행인데 이 남성의 범행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 피해 여성을 묶어놓고 흉기로 위협을 하면서 은행 계좌에 이 앱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세상에. 또 이 피해 여성의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가는 등 총 60여만 원을 강취하는 일도 받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 사흘이요, 이 여성에겐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백성문 변호사님. 근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한 3일 정도 세상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지인이나 부모님들이 연락을 할 텐데 그럼 이 남성은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아하. 분명히 이 여성에게도 부모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하죠. 집에 안 들어오고 연락이 안 맞아요,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문자 메시지로 오면
우리가 문자 메시지 답을 할 때, SNS 답을 할 때 보면 본인들 말투가 있어요. 맞아요. 그죠? 근데 딱 다른 말투가 오면 눈치를 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여성의 SNS 말투를 보고 이 여성이 보낸 것처럼 메시지를 부모님에게 보내는데 세상에. 가출한 것처럼 보내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도 계속 안 오니까 이제 당연히 전화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전화를 하면 이건 도저히 흉내를 못 내겠죠, 본인이. 그러니까 그때 이 피해 여성에게 전화를 들게 하고 흉기를 위협합니다. 아이고. 스스로 가출했다라고 얘기하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자 부모님들이 눈치를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장해찬 평론가님, 이 악랄한 범죄, 악마 같은 범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을까요? 이제 사흘 정도 지나서 피해 여성이 울면서 제발 풀어달라고 엄마가 보고 싶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범죄를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가출했다가 돌아간 것이라고 말하겠다는 약속을 한 거죠. 일종의 범인을 안심시키기 아하. 위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결국 가해자가 신고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해 여성을 또 협박한 다음 이 숙박업소 출구까지 함께 나온 후 자신은 택시를 타고 도주를 했습니다. 네. 덕분에 이 피해 여성이 집으로 돌아가고 이 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 피해 여성 지인에 따르면 이 피해 여성은 이 사건 이후로 심각한 외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너무나 폭행의 정도가 심해서 세상에. 목이 부러졌다고 하고 아이고, 세상에. 식구 촬영 등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정말 엄청날 것 같습니다. 혹시 오윤성 교수님, 이 남성, 이 악마 같은 사람, 혹시 오래전부터 이 해당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그것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지금 이 사람의 그 범행을 보면 철저하게 계획적입니다. 우선적으로 모텔을 예약을 해놨어요. 이제 모텔 2박 3일인데 돈 안 주면 그럼 바로 이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흉기를 사가지고 모텔 안에 있는 장롱에다가 쇼핑백 안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를 갖다 물색을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범행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그 피해자에게 나는 정신병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나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이런 어떤 그 메시지도 되고 네. 또 나중에 잡혔을 때 이 피해자가 저 사람 정신병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라고 하면 자기가 심신미약이라든가 우발적 범죄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이제 그 본인이 네. 머릿속에 넣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수법이 뭔가 초범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남성 정말로 김유진 아나운서 천만다행으로 검거가 됐다면서요, 지금? 맞습니다. 이 남성은요, 특수 강간과 절도, 감금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요,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그런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경찰은 곧 이 가해 남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정신병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게 무슨 전략일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그 심신미약, 감형 이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언뜻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남성의 범행 과정을 쭉 종합해 보면 이건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여지가 1도 없습니다. 거의 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 20대 여성을 이렇게 끔찍하게 감금하고 성폭행한 남성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이 피해 여성의 지인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요. 지금 현재 13만 명 이상 정도 동의를 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분하고 계십니다. 이제 피해 여성이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아까 정신병력 얘기를 하는 거 혹시 심신미약으로 감형되지 않을까. 아이고. 그리고 또 지금 그 가해자라는 사람이 뉴스를 보니까 뭐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뭐 이러는데 혹시 반성한다고 해서 또 감형해주지 않을까. 아하. 그런 생각에 너무 불안해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뭐 꼭 이런 국민청원 내용뿐만 아니라요. 이런 사건들을 나중에 이제 법원까지 이제 당연히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 이런 이유들로 감형이 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 거의 없을 것 네. 같고요. 다만 뭐 무기징역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다면 언제든 또 출소해서 피해자를 또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람을 나중에 재판에 넘기는 걸로 끝낼 게 아니라 이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이나 그러니까요. 나중에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혹시라도 피해 여성이 느낄 수 있는 불안한 요소들을 다 제거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 접할 때마다요.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이 말이 정말 공허한 메르처럼 다가옵니다. 언제쯤 이런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질까요? 정말로 너무너무 끔찍하고 그런 악랄한 범죄였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송구합니다만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숨어 있다가 이제야 나타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명품 보이스가 등장했다는데요. 대체 궁금하시죠?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님 나의 공주님 영원히 아름다운 꽃이여 야, 노래 잘하네. 공주님 나의 공주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공주님 야, 공주. 공주님 나의 공주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공주님 멜로디는 중독성 있는 노래인데 시청자분들은 누구지 좀 가물가물한데 하실 것 같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가수 안성훈 씨인데요. 방금 들으신 곡이요. 굉장히 컨셉이 독특한 세계 최초 동화 트로트 곡이라는 공주님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안성훈 씨가 벌써 데뷔 10년 차 가수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여러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제대로 찍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트롯이 꿈이어서 대회를 찾아다닐 정도로 열정이 대단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제는 비상할 일만 남은 준비된 스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성훈 씨가 하는 인사말이 있대요. 여러분께 안성맞춤 안성훈입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한다면 딱 각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트로트뿐 아니라 영역을 넓히고 싶다는 당찬 포부도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우린 불빛만이 가득한 이 밤 그대와 단둘이 앉아서 그대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네 이 밤이 지나면 우리 또다시 헤어져야 하는데 아무런 말 없이 이대로 그댈 떠나보내야만 하나 야, 트로트 가수라고 해서 이 밤이 지나면도 꺾기로 부를 줄 알았는데 그건 딱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성훈 씨가 보이스킹에 나와서 부른 노래가 바로 반전 선곡이었습니다.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과 부활의 론리나이트를 섞어서 곡을 불렀는데요. 트로트 가수니까 당연히 트로트를 선곡하겠지. 일단 아니었고요. 트로트 창법으로 부르겠지도 아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완벽한 무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들어봤더니 원래는 트레이너 없이 연습을 하는데 이 보이스킹에 나오기 위해서 트레이너까지 두면서 트로트 기운을 싹 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고요. 남지 씨가 정말 무대 제대로 만들었다라면서 극찬을 하면서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네요. 트로트 색깔을 빼고도 정말로 자신의 진가를 발휘한 것 같은데 근데 장혜찬 평론가님 앞서 김유진 아나운서 설명이 데뷔 10년 차라는데 시청자분들은 아직도 약간 생경한 얼굴 같아요. 이 실력이면 사실 진작 유명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데뷔 초 소속사와의 분쟁으로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데뷔하고 1년 정도밖에 활동을 못하고 중단을 했어야 됐고요. 이 소송 과정에서 분쟁에서 승소했는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다시 활동하는데 두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 이후로는 뭐 직장 생활이나 카페, 아르바이트, 카페 창업 등 다른 일을 하면서 기나긴 무명 생활을 보냈고 다시는 무대에 서는 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난해 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트로트 황태자로 눈도장을 찍었고 그때부터 다시 실력을 뽐내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도전이 인생의 전환점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매일 인생의 어떤 그 분기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또 엮인 또 이게 숨어 있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요? 바로 이제 여기에서 이 송가인 씨가 나옵니다. 예, 송가인 씨가 나오는데 이 송가인 씨하고 둘이는 원래 데뷔할 때 같이 데뷔를 했는데 나이는 아마 이분보다 조금 더 송가인 씨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누나 같이 챙겨주고 인생의 멘토라고 하면서 둘이가 이제 같이 그 버스를 타고 지방 공연을 다니면서 서로가 같이 고생을 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주 김호중 씨도 보이네요 가운데. 어허. 네. 어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트로트 경연에 나가게 된 것은 바로 송가인 씨가 뒤에서 한번 나가봐라. 라고 해가지고 아까 이제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이번에 나갔는데 그것이 제대로 들어맞았다. 이렇게 된 거죠. 야, 그런데 송가인 씨가 나가봐라고 누가 이렇게 밀어준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송가인 씨만큼이나 든든한 또 지원군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인 누나가 이제 미스트롯을 열심히 경연하고 있는데 남자 버전 하면 너도 지금 그냥 아예 포기하지 말고 꼭 도전하라고 이렇게 응원을 해줬었죠. 그래서 이제 그 계기로 도전을 하게 됐었고 둘이서 이제 집에서 밥 먹다가 이제 호중이가 이번에 노래 정했냐 그래서 이 밤이 지나면을 정했다 그랬더니 같은 이제 외로운 밤을 표현한 곡에다가 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두 분의 명곡이잖아요. 임재범 선배님, 박완규 선배님. 그래서 이제 호중이가 이 곡을 두 개 한번 섞어서 오바스럽지 않게 편곡을 해서 하면 어떻냐 해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돼서 이제 승인을 받았죠. 너무나 이제 생각한 대로 잘 편곡이 돼서 무대가 잘 나와서 되게 소름 끼쳤다 그랬어요. 제가 살면서 가장 큰 효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훈련소에 있는 김호중 씨가 아이디어를 많이 줬나 봐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 안성훈 씨, 트와로티 김호중 씨와 함께 동거 중이라고 합니다. 원래 옛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나중에 서울대 연고도 없어서 잡심에서 이렇게 저렇게 좀 둘이 항상 같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번에 보이스킹에 선보였던 노래가 이 밤이 지나면 하고 론리 나이트잖아요. 두 개를 합친 건데 당시 가장 핫하고 가장 노래 잘하는 두 분의 맞아요. 노래잖아요. 이런 걸 하면 잘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번에 완전히 소위 대박 무대를 선보였던 거고요. 네. 지금 김호중 씨 또 근황 궁금하신 분 많은데 맞아요. 19일에 육군훈련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김호중 씨의 훈련소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김호중 씨가 또 팬들 입장에서 혹시나 또 부대 가서 훈련소에서 밥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 어떡하나 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요? 3주간 음식이 너무 맛있었다고. 잘 나왔대요? 오히려 3, 4kg 정도 찐 것 같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퇴소하고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또 복귀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훈련소에 들어가서 이 짧게 자른 머리,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니까 참 미소년 같다는 생각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어제 훈련소를 퇴소했고요. 근데 김유진 아나운서 왼쪽에 송가인, 오른쪽에 김호중 정말 안성훈 씨 든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 안성훈 씨가요.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고 있던 가게가 폐업했고요. 또 가수로서 설 무대가 사라졌기 때문이었는데요. 아이고. 그래서 이번에 MBN 보이스킹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안성훈 씨가 이 다음 무대에서 다음 라운드에서 어떤 무대를 보여줄까 네. 기대되시잖아요. 언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아하. 합니다. 저희 MBN 보이스킹이요. 매주 화요일 밤 9시 50분에 방송이 되니까요. 주말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죠. 좀 기다리셨다가 그 무대 본방사수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50분에 여러분을 찾아간다고 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 안성훈 씨는 이제 떠오르는 샛별, 물론 이 데뷔 10년 차지만요. 다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분은요.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명품 보이스입니다. 중년의 아이돌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는데요. 궁금하시죠? 만나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만이 내게로 시련일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 내 마음 모르시나요? 안 돼요 안 돼 그리는 못합니다 울면서 애원했건만 스쳐간 세월이 나를 울리며 이 몸 홀로
지금도 실력이 여전합니다. 라이브의 황제로 불렸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박강석 씨 라이브 위주의 언더그라운드형 가수의 대표 주자잖아요. 근데 벌써 데뷔한 지가 41년 차라고 세상에. 합니다. 그러니까 82년도에 MBC 신인가요제 대상을 받으면서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88년에 1집이죠. 문 밖에 있는 그대로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네. 인기를 얻은 거는 2집 때예요. 장난감 병정이라고 많이들 아실 텐데 네네. 이 장난감 병정으로 이름을 알리면서 TV보다는 라디오에서 더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서 라이브 카페 무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라이브 황제입니다. 맞아요. 중장년층의 슈퍼스타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히트곡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이토록 깊은 줄 몰랐어 어설픈 내 문제 때문에 사랑할 수 없어 아픈 기억 때문에 이렇게 눈물 흘리며 돌아서네 아는지 모르는지 웃음만 보이던 그대가 커피 한 잔의 추억은 아닌 거야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슬픈 사랑의 비밀을 간직한 채 사실 저 정도의 노래 실력이면요, 백성문 네. 변호사님 늘 진짜 시청자로 지겹도록 TV나 공연에서 볼 것 같은데 많이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좀 전에 최단 변호사는 저랑 둘 다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는데 저희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좋아했던 네. 노래인데요. 사실 그런데 좀 반전이 있어요. 82년도에 데뷔하셨는데 90년 초까지 히트곡이 없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무명 생활을 이어갔다고 해요. 근데 이 박강성 씨의 친구, 제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친구 김범용 씨, 최성수 씨. 친구분이에요? 네, 양수용 씨가 또 심지어 제자라고 하는데 네. 본인은 그렇게 길게 무명 생활할 때 김범용 씨와 최성수 씨는 이미 그때 이 슈퍼스타였고 야. 양수용 씨한테 본인이 직접 곡을 줬는데 양수용 씨 역시 슈퍼스타가 됐죠. 네. 그것 때문에 인기도 비교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김유진 아나운서, 박강성 씨의 아들도 뭐 가수란 얘기가 있어요. 뭐 이제 부전자전이다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박강성 씨 아들 이름이 루시랍니다. 가수분.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아버지의 콘서트 무대를 보면서 가수의 길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부자가 모두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잘생겼네요. 아이고, 네. 아버지 영향 받아서 아마 노래 실력도 탁월할 것 같고, 아버지가 못다 이런 정말로 이 팬들과의 소통, 사랑, 또 아들이 잘 이어가기를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잘생겼습니다.